안녕하세요, 어벙벙사자입니다. 오늘은 규칙 16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와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 그리고 박힌 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칙 16도 내용이 좀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1편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만 설명하고요, 2편에서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와 박힌 볼,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규칙 16.1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입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야 하고 정확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는 규칙입니다. 쉬운 듯 하지만 결코 그렇게 만만한 규칙은 아니에요. 먼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란 동물이 만든 구멍, 수리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일시적으로 고인물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들은 플레이어가 코스를 플레이할 때 도전에서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방해가 있다면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규칙이니까 물론 예외는 있고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해당하는 각각의 용어는 용어의 정의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규칙 16.1a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방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먼저 알아보죠.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방해란 세 가지 경우를 말해요. 첫 번째, 플레이어의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닿아 있거나 그 안이나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볼이 카트도로에 정지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 구역이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물리적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물리적인 방해라고 하면 직접적인 방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아래에 나오는 대로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볼이 놓였거나 물리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단지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경우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볼이 퍼팅 그린에 있는 경우이고 퍼팅 그린 안팎에 있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플레이 선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구역에서는 플레이 선상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라도 볼이 그 장애물에 닿아 있거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에 방해가 있는 경우만 페널티 없는 구제가 가능하지만 퍼팅 그린에 볼이 있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플레이 선에 놓인 경우도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퍼팅 그린에 볼이 놓인 경우만 플레이선의 방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어요. 퍼팅 그린 밖에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데 퍼팅 그린에 있는 일시적으로 고인물이 방해가 있다고 해서 페널티 없는 구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참고로 이슬과 서리와 불은 규칙 8.1a에 나오는 대로 그것을 제거해서 플레이어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개선되면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퍼팅 그린에 있는 일시적으로 고인물도 물이죠. 플레이 선상에 있어서 그 물이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닦아낼 수는 없어요. 닦아내면 규칙 8.1a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한 것이 됩니다. 퍼팅 그린에 있는 일시적으로 고인물은 구제의 대상이지 그 물을 닦아낼 수는 없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규칙 16.1a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방해가 있다면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거든요. 다만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플레이어가 실수해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으니까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잘못 쳐서 페널티 구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경우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방해가 있더라도 그것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왼쪽 볼의 경우 볼은 페널티 구역 밖에 있죠. 그런데 오른손잡이 플레이어가 홀 쪽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 스탠스를 서면 저 울타리가 물리적인 방해가 될 거예요. 물론 스윙 구역에도 방해가 있고요. 왼손잡이 플레이어라면 스탠스에 방해는 없겠지만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때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볼이 페널티 구역 밖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볼이 페널티 구역 안에 있죠. 이때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즉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방해가 있더라도 페널티 없는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볼만 페널티 구역 밖에 있다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페널티 구역에 있든 밖에 있든 그것에 방해가 있는 경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볼이 페널티 구역 안에 있다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어디에 있든 그것에 방해가 있는 경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구제만 가능하겠죠. 규칙 17.3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은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는 일시적으로 고인물도 포함되죠. 이 일시적으로 고인물은 다른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와 비교되는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볼은 일반 구역에 있어요. 전날 비가 많이 와서 페널티 구역 안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는데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을 플레이하려면 그 물웅덩이에 스탠스를 서야 해요. 이때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고인물이 아니고 동물이 만든 구멍 같은 다른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라면 당연히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고인물은 달라요. 용어의 정에서 일시적으로 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인물이란 페널티 구역에 있는 물을 제외하고 지표면상에 일시적으로 고여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전날 비가 내려서 생긴 작은 물웅덩이에 있는 물은 일시적으로 고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페널티 구역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든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볼이 일반 구역에 있더라도 이것의 방해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죠. 코스에 있는 것만 해당해요. 사진처럼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라이트 시설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맞지만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포함되지 않겠죠. 코스가 아니니까. 즉 볼이 인바운드에 있더라도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물리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규칙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아웃 오브 바운드가 아닌 코스상에 있고 볼이 페널티 구역을 제외한 코스상에 있으면서 그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물리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것이죠. 사망은 볼을 플레이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입니다. 규칙에는 이 문장이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말을 풀어보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없었더라도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라면 방해가 있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런 덤블, 관목지대 안에 볼이 들어갔고 플레이어가 의도된 스탠스를 서보니까 카트도로에 발이 닿아요. 저 카트도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 관목 안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게 바로 볼을 플레이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명백하게 불합리한 클럽이나 스탠스, 스윙, 플레이 방향을 선택할 때만 방해가 있는 경우도 구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홀까지 50m 정도 남았는데 단지 구제를 받기 위해서 갑자기 드라이버를 꺼내들고 어드레스를 해서 스탠스가 카트도로에 걸리니까 구제를 받겠다고 한다든지 평소에는 서지 않는 넓은 스탠스를 서서 고의로 방해를 만드는 경우라든지 또는 홀 방향으로 어떤 방해 요소도 없는데 엉뚱한 곳으로 플레이 방향을 선택해서 방해를 억지로 만드는 행동, 이런 행동들은 이 규칙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볼이 일반 구역에 있는 배수구 옆에 라이가 좋지 못한 곳에 놓였어요. 정상적인 오른손 스윙으로는 전혀 방해가 없는데 굳이 왼손 스윙을 하겠다고 하고 스탠스가 배수구에 걸린다고 구제를 요청해도 구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경우도 플레이하기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플레이어가 합리적으로 클럽, 스윙, 스탠스, 플레이 방향을 결정했는데 방해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죠. 홀까지 약 200m가 남았다고 간주할게요. 볼이 큰 나무 뒤에 있어서 도저히 홀 쪽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웨지를 들고 오른쪽으로 레이업을 선택했는데 스탠스가 카트도로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 이때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구제를 받고 나서 다시 클럽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플레이 방향을 홀 방향으로 해도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코스의 경계물로 규정된 울타리에 볼이 붙어있고 정상적인 오른손 스윙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 스윙을 선택을 했는데 카트도로가 스탠스에 걸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때도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됩니다.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왼손 스윙을 선택해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고 난 후에는 다시 오른손 스윙으로 바꿀 수도 있고 클럽을 교체하는 것도 가능해요. 구제를 받고 드롭한 볼이 코스에 정지하면 원래부터 볼이 거기 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른손 스윙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클럽을 바꾸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런 상황들에서 무조건 페널티 없는 구제가 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플레이어가 항상 정상적인 스윙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무에 방해가 있어서 스트로크를 하면 클럽이 부러지거나 부상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윙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왼손 스윙을 선택한 경우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정답은 없어요. 현장의 상황마다 다른 제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도 참조하세요. 이제 각 코스의 구역별로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방해가 있을 때의 페널티 없는 구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규칙 16.1b는 볼이 일반 구역에 있고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방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볼이 카트도로에 놓인 경우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페널티를 받지 않는 구제인 경우에는 기준점과 구제 구역은 반드시 원래 볼이 있던 구역과 같은 구역이어야 합니다. 일반 구역에 볼이 있던 경우이니까 페널티 없는 구제를 위한 기준점과 구제 구역은 일반 구역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구제를 받을 때 원래 볼에 마크하고 볼을 집어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크란 볼을 다시 리플레이스할 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절차예요. 구제를 받는 경우에는 볼을 원래 그 지점에 다시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 경우는 원래 볼이 있던 지점에 마크하고 볼을 집어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칙은 규칙 14.1a의 하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기 위한 기준점은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입니다. 원래 볼과는 가장 가까워야 하고 홀에는 더 가깝지 않고 구제를 받고자 하는 그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기준점을 잡을 때는 그 방해가 없었더라도 사용했을 클럽을 선택하고요. 그 지점에서 홀까지 남은 거리나 플레이 선상에 있는 방해 요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했을 클럽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스탠스와 플레이 방향을 잡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클럽 헤드가 지면에 놓인 지점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구제 구역을 측정할 때는 클럽 길이를 사용해요. 클럽 길이는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대로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클럽들 중에서 퍼터를 제외하고 가장 긴 클럽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기준점을 잡을 때 사용했던 클럽으로 구제 구역을 측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실제 구제 구역은 클럽 길이로 확장돼요. 정확한 구제 구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클럽 길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기준점은 사용했을 클럽으로 측정하고 구제 구역은 클럽 길이로 측정한다는 것이죠. 구제를 받을 때는 이렇게 정한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을 기준점으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 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됩니다. 또한 페널티 없는 구제를 선택한 경우는 기준점뿐만 아니라 구제 구역도 반드시 완전한 구제를 받는 구역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구제란 볼도 방해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 모두 그 방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규칙 14.7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 구제를 받으면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되어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기준점을 잡기 위해 클럽을 선택할 때는 남은 거리와 방해 요소를 감안해서 선택했을 클럽으로 측정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홀까지 200m 정도 남았고 홀까지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는데도 좋은 라이의 구제 구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웨지를 들고 기준점을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웨지를 선택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거고요. 자, 그림을 하나 보죠. 왼쪽 그림에서 B1 지점에 볼이 놓인 경우의 기준점은 P1 지점이 될 거예요. 플레이어 한 명을 세워보죠. 방해가 없었다면 사용했을 클럽을 이렇게 들고 스탠스를 섰을 때 클럽 헤드가 놓이는 지점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은 원래 볼과는 가장 가까워야 하고 홀에는 더 가깝지 않고 카트도로의 방해로부터는 완전한 구제를 받는 지점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모든 조건에 맞는 지점으로 보이죠? 이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 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완전한 구제를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B2 지점에 있는 볼은 스탠스가 카트도로에 물리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서면 스탠스가 카트도로에 닿게 되니까요. 이때도 원래 볼과는 가장 가깝고 완전한 구제를 받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잡고 구제 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구제구역은 언제나 원 크기의 4분의 1 조각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구제구역은 구제 상황마다 그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도로가 항상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른쪽 그림에서 A 지점에 볼의 경우에 구제를 받는다면 구제구역은 반원 정도의 크기가 나올 거예요. B 지점에 있던 볼이라면 구제구역의 크기가 4분의 1보다 더 적은 구제구역이 나올 것이고요. C 지점에 있던 볼이라면 이보다 더 큰 구제구역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가이드북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방해로부터의 구제는 선택사항입니다. 구제받지 않고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도 돼요. 카트도로에 놓인 볼을 그대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제를 받았다고 상황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구제를 받고 난 후에 훨씬 좋지 못한 라이에서 플레이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플레이어가 구제받지 않고 볼이 놓인 그대로 방해가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러프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방해가 되어서 구제를 받았는데 그곳이 페어웨이일 수도 있습니다. 러프도 페어웨이도 모두 일반 구역이니까 러프에 있던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방해가 있어서 구제를 받고 페어웨이의 좋은 라이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처럼 2개 이상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인접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진의 상황은 카트도로 바로 옆에 배수구가 있고 볼이 그 옆에 정지한 경우에 저 볼을 플레이하려면 스탠스는 카트도로에 서게 될 것이고 의도된 스윙 구역에도 방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팔로우 스윙을 할 때 클럽이 저 배수구에 닿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가이드북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인접한 경우 로컬 룰로 두 가지를 하나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 간주해서 한 번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만 이런 로컬 룰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두 개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부터 한 번에 구제받을 수는 없어요. 각각 따로따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지한 볼이 이 두 개로부터 모두 방해가 있는 상태라면 어떤 것으로부터 먼저 구제받을 것인지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배속으로부터 먼저 구제를 받고 카트도로에 볼을 드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트도로에 드롭한 후에 추가적인 구제 없이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도 되고 다시 카트도로의 방해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볼이 카트도로에 놓였던 것처럼요. 전편 영상에서 말한 대로 플레이 금지 구역이나 잘못된 그린이 구제 구역이 포함된다면 그 구역에 볼을 드롭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 구역들은 구제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드롭을 했더라도 반드시 추가적인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가이드북 내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높은 부분에 놓인 경우예요. 사진과 같이 일반 구역에 있는 다리 위에 볼이 정지한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실제 이 경기에서 이 다리 주변은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곳이 페널티 구역이라면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위에 놓였더라도 페널티 없는 구제는 받을 수 없겠죠.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페널티 구제만 가능해요. 볼이 페널티 구역에 놓인 경우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방해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일단 이 볼은 일반 구역에 있는 볼이니까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럼 기준점을 정해야 되겠죠. 이 사진에서 언뜻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 D자로 표시된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홀에는 더 가깝지 않고 원래볼과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 D 지점이라고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때의 기준점은 그 장애물 아래의 지면상의 지점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직 아래 지점까지의 거리는 무시됩니다. 즉 수직거리가 무시되니까 기준점은 항상 수직 아래 지점이 되겠죠. 수직 아래 지점이 원래볼과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사진에 있는 이 다리의 경우는 수직 아래 지점이 기준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구제를 위한 기준점은 완전한 구제를 받는 지점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수직 아래 지점의 기준점을 잡으면 스윙 구역이나 스탠스의 방해가 여전히 있을 거잖아요. 이때는 그 수직 아래 지점을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찾기 위한 지점으로 하고 기준점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저 다리에 수직 아래 지점에 볼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하지만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지면 아래에 놓인 경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터널 아래로 볼이 들어간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때는 볼이 놓인 수직 위의 지점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점인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은 원래 볼이 있던 지점에 따라서 터널 입구가 될 수도 있고 터널 수직 위의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 원래 볼과는 가장 가까운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는 지점까지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높은 부분에 놓인 경우와 지면 아래에 놓인 경우는 다르죠. 규칙 16.1C는 볼이 벙커에 있는 경우이고 벙커 안팎에 있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방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 방법입니다. 벙커 밖에 있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방해로부터도 구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볼이 턱이 낮은 벙커 끝에 있고 스탠스를 섰더니 발 하나는 벙커 밖 일반 구역에 서게 됐는데 그곳에 일시적으로 고인물이 있다면 페널티 없는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기 위한 기준점과 구제 구역은 그 벙커 안에 있어야 하고요. 볼이 벙커에 있고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방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 구제와 페널티를 받는 구제, 이렇게 두 가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거죠. 먼저 페널티 없는 구제 방법은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끼리 이내의 구제 구역에 볼을 드롭합니다. 볼이 벙커에 있었으니까 페널티 없는 구제를 위한 기준점과 구제 구역 또한 반드시 그 벙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은 원래의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는 지점이어야 한다고 했죠. 만약에 사진처럼 일시적으로 고인물이 너무 많이 있어서 벙커 안에서 어디로 가도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최대한의 구제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구제점이란 방해가 있긴 하지만 그 방해가 가장 적은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구제를 받는 거예요. 스탠스의 방해를 적게 할 것인지 볼이 놓이게 될 지점에 방해가 더 적게 할 것인지는 플레이어의 선택입니다. 물론 이때도 최대한의 구제 지점과 구제 구역은 반드시 그 벙커 아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1벌타를 받고 벙커 밖에서 후방선 구제를 받는 페널티 구제 방법입니다. 벙커 안에 볼이 놓인 지점이 홀과 볼을 드롭할 지점 사이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벙커 밖 후방선상에 볼을 드롭하고 볼이 맨 처음 지면에 닿은 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이든 한 클럽 이내가 구제구역이 됩니다.
후방선 구제는 기준점이 없고 볼은 반드시 그 후방선상에 드롭해야 한다고 규칙 14.3에서 말씀드렸죠. 볼을 드롭하기 전에는 구제구역이 특정되지 않아요. 볼이 지면에 닿는 순간 구제구역이 특정되는 독특한 구제 방법이 후방선 구제 방법입니다. 벙커박 후방선 구제의 경우에 구제구역은 그 벙커만 아니면 돼요. 다른 벙커에 드롭해도 되고요. 페널티 구역에 드롭해도 되고 퍼팅 그린에 드롭해도 됩니다. 팀 구역에도 가능해요. 그리고 구제구역이 될 수도 있는 구역에 두 개의 구역이 겹칠 수도 있을 거예요. 구제구역으로 예상되는 곳에 일반 구역과 페널티 구역이 겹친다면 볼이 맨 처음 지면에 닿은 지점과 볼이 정지한 지점은 같은 코스의 구역이어야 합니다. 후방선상에 드롭한 볼이 일반 구역에 먼저 닿고 볼이 정지한 지점은 페널티 구역이라면 볼이 구제구역 밖으로 나간 것이 되어서 반드시 두 번째 드롭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벙커 안에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렸더라도 그 볼을 드롭하기 전까지는 구제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즉 벙커 안에서 구제받을 생각으로 볼을 집어 올렸는데 그 벙커 안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1벌타를 받는 벙커 밖 후방선 구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볼을 드롭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플레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으려고 볼을 집어 올렸는데 그 볼을 드롭하기 전에 그곳이 수리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볼을 드롭하기 전이라면 페널티를 받는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 대신에 페널티가 없는 수리지 구제로 구제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볼을 드롭한 이후에는 구제 규칙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기 위해서 볼을 드롭하고 나서 원래 볼이 있던 지점이 수리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다시 수리지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했는데 그 볼이 정지한 지점이 수리지 구제를 받고 드롭했을 구제구역과 겹친다고 해서 그 볼을 수리지 구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습니다. 볼이 벙커에 있는 경우이고 일시적으로 고인물에 방해가 있는 경우를 그림으로 정리해보죠. 벙커 안에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때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됩니다. 이때의 구제구역은 독특한 모양이 되겠네요. 1벌타를 받는 벙커 밖 후방선 구제의 경우는 벙커 안에 있는 원래의 볼이 있던 지점이 홀과 볼을 드롭할 지점 사이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후방선상에 드롭하고 볼이 맨 처음 지면에 닿은 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이든 한 클럽 길이 이내, 즉 원형의 구제구역이 나옵니다. 규칙 16.1D는 퍼팅 그린에 있는 볼의 구제 방법입니다. 볼이 퍼팅 그린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플레이 선에 방해가 있는 경우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사진처럼 퍼팅 그린에 일시적으로 고인물이 있어서 플레이 선에 방해가 있는 경우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구제 방법은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잡고 그 지점에 플레이스하면 됩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은 그 퍼팅 그린 또는 일반 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잖아요. 원래의 볼과는 가장 가깝고 완전한 구제를 받는 지점은 한 군데만 나옵니다. 기준점이 일반 구역에 나오더라도 원래의 볼이 퍼팅 그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반 구역에 플레이스해야 됩니다. 볼이 퍼팅 그린에 있는 경우도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 없는 경우에 최대한의 구제 지점을 사용해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한의 구제 지점을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제는 볼이 벙커나 퍼팅 그린에 있는 경우이고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방해가 있지만 요구되는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 나오지 않는 경우만 사용하는 기준점이에요. 방해가 가장 적은 지점에서 구제받기 위한 기준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16.1의 2는 플레이어의 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안이나 위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의 구제 방법입니다. 규칙 15.2b에서 설명드렸던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에 안이나 위로 간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인데 볼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과 비슷해요. 플레이어가 선택하면 이때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페널티를 받지 않는 추가적인 구제 옵션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배수구는 구멍이 좀 크네요.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한 볼이 이 페어웨이에 있는 배수구 안으로 사라졌어요. 이렇게 배수구 안으로 들어간 것을 갤러리들이 다 보았으니까 자신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입니다. 배수구 안에 볼이 보인다면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지면 아래에 놓인 경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가이드북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은 볼부터의 수직거리와 수평거리를 감안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배수구 안에 만약에 볼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이 규칙에 해당할 거예요. 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안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가 되니까요. 이때는 볼이 이 배수구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을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찾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해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볼이 원래 이 경계 지점에 있던 것으로 간주하고 기준점과 구제 구역을 찾으면 된다는 말이죠. 이때도 짐작만으로 그런 구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페어웨이로 잘 갔다고 생각하고 가보았는데 볼은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에 배수구가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만 되는 상황인데 볼이 3분 안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볼은 분실 처리되고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가 유일합니다. 자, 오늘은 규칙 16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마냥 쉽지만은 않죠? 다음 영상은 규칙 16의 2편으로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와 박힌 볼, 그리고 구제가 허용되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리는 경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